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의류 AI 기업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바로 루니카 뷰노인데요.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이고 둘 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죠.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엄격한 재무 요건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세전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 나야 되고요. 자기 자본도 탄탄해야 하죠. 기술 특례 상장은 뭐냐면 기술력은 있는데 이익을 아직 못 내는 기업들도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을 쓴 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회사는 아직도 이익을 못 내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술 특례 상장 방식으로 루닛은 2022년 7월에, 뷰노는 이보다 1년 앞선 21년 2월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AI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두 회사입니다. AI 의료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익숙하진 않거든요.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된 건가요? 나온 지는 생각보다 꽤 오래된 개념입니다. 당장 오늘 분석하는 루닛만 해도 2013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뷰닛도 2014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이게 10년은 된 회사들이네요. 맞습니다. 루닛은 의료 영상 분야에 집중한 딥러닝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암 진단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그리고 암 치료 결정 솔루션인 루닛 스코프가 있습니다. 루닛은 자신들의 AI 의료 솔루션을 주로 의료기기 회사의 장비에 탑재시켜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도입 의료기관 수가 4,500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많이 쓰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74%에 이를 정도로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성장세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루닛 인사이트의 첫 매출이 발생한 게 2019년 약 2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23년도에는 180억, 24년 매출은 210억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이게 단순 계산으로 100배 성장 이런 맞습니다. 느낌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매출 성장 속도 엄청난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뷰노도 의료 AI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는 흉부 엑스레이나 CT의 판독을 도와주는 진단 보조 솔루션이 하나 있고, 또 AI를 기반으로 심정지 예측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큰 매출의 틀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은 의료계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AI 의료 회사 루니카 뷰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과 뷰노 두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분석하기에 앞서서 정확히 뭘 하길래 이걸로 수익을 낸다는 건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아까 루닛은 암 진단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그리고 암 치료 결정 솔루션인 루닛 스코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먼저 루닛 인사이트는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기가 작거나 특징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놓치기 쉬운 암 병변을 정확하게 검출을 해서 판독 정확도와 효율성을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최대 규모 사립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암 발견율이 15%가 증가가 했고요. 굉장하네요. 불필요한 재검사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진의 판독 시간이 36%나 감소를 해서 환자가 암 촬영 결과를 받는 게 원래 5, 6주가 걸렸는데 크게 단축시켰다고 해요. 근데 암 진단 솔루션은 이해하기 쉬운데 암 치료 결정 솔루션은 뭔가요? 루닛 스코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이라고도 부릅니다. 환자의 조직 검사, 혈액 검사, DNA 검사를 바탕으로 해당 환자한테 반응하는 면역 항암제를 진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AI 베이스고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는 꽤나 오래 써왔는데요. 최근에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 항암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표적 항암제에 더해서 면역 항암제까지 쓸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면역 항암제는 큰 단점이 있어요. 바로 듣는 사람한테만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오마커 솔루션은 누구한테 이 면역 항암제가 잘 됐는지를 진단해주는 기술입니다. 조직 슬라이드 내에서 면역세포 패턴을 AI가 분석을 하고요. 면역 항암제 반응이 가능한 환자를 식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환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약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고. 맞아요. 그러면 약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도 있을 테니까 전체 모집단의 반응률이 다 낮아질 거고요. 보험료는 낭비될 거고요. 약은 비싸기만 하고 제약사는 약이 안 팔릴 거고, 누구 하나 행복하지가 않은 결과가 될 텐데, 근데 AI가 반응률 높은 환자를 딱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장 반기는 건 첫 번째로는 암 환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사입니다. 바이오마커를 항암제 선택 전에 표준 검사로 사용을 하면 우리 약이 잘 듣는 사람을 더 찾아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주는 겁니다. 전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가 300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10%만 더 찾아줘도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임상군을 바꿨더니 임상 성공률이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대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을 하면서 연구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제약사의 면역 항암제의 진단 솔루션으로까지 활용이 된다면 폭발적인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뷰노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부 엑스레이나 CT 판독을 보조하는 진단 보조 솔루션이 있다고 했고요.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매출의 85%는 후자인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측 솔루션의 이름은 뷰노 메드 딥카스인데요. AI를 기반으로 입원 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협을 감시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게 되나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입원 환자 중에 3,600건의 심정지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요. 여기서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80%인데 사망하는 경우는 발생 건수 대비 75%인 2,700건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전조 증상만 잘 캐치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 실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의료진 사이에서도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서 예측 정확도가 90%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평균 15시간에서 16시간 내에 심정지 발생을 예측해줬다고 해요. 원래는 이걸 예방하느라고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대기를 시켰어야 하는 건데 이젠 AI가 추려진 위험 부분에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의료인과는 신속하게 협업이나 대응도 가능하게 된 거고요. 게다가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병상당 하루에 7,000원 정도를 과금한다고 하니까 싸네요? 뭐 나쁘지 않죠. 현재 비급여인데 보험 수가의 반영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사업 분야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흥미도 막 돋아나고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거. 우선 루닛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분석해본 다음에 뷰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다시피 루닛의 실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해오고 있는데요. 22년도는 전년 대비 108% 성장한 139억 원, 23년도는 81% 성장한 251억 원, 2024년은 120%가량 성장한 55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매출 성장에는 인사이트와 스코프의 약진 효과도 당연히 있었지만요. 뉴질랜드 회사인 볼파라의 인수효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년 2분기에 인수가 마무리됐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볼파라의 매출이 연결손익에 포함되기 시작했거든요. 매출 추이를 보실 때 합병의 효과도 가려서 봐야겠습니다. 볼파라에서 발생한 올해 매출은 300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24년 2분기부터 매출은 총 3개의 매출군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진단 솔루션인 인사이트, 바이오마커인 스코프, 그리고 유방암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볼파라입니다. 매출은 향후 업사이드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인사이트와 스코프 모두 아직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도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각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진입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바이오마커는 당연히 빅파마와의 연구 매출 이후에 본격적인 진단 매출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을 텐데 현재는 연구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와 스코프 모두 어찌 보면 매출의 잠재력이 터지기 전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게다가 24년도 4분기 매출을 보면 아직 볼파라와의 시너지도 발생하기 전입니다. 인수합병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겠지만 볼파라는 미국에서 판로를 이미 개척한 회사인데 볼파라를 통해서 미국 시장 확대하는 게 인수 사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조심스럽지만 이 손익계산서는 인수합병의 시너지가 반영되기 전의 손익계산서인 거고요. 현재 매출이 발생한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매출 확대는 사실상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거는 그 비용의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한 편이에요. 대부분이 인건비성 항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급여뿐만 아니라 경상연구개발비도 아마 대부분 급여성 항목일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영업비용의 70% 이상이 인건비란 결론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각종 상각비 같은 비현금성 비용을 빼면 현금성 비용만으로 놓고 보면 80% 이상이 인건비성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건비도 사실상 고정비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똑같이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비용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죠? 즉 매출 확대폭에 비해서 영업비용, 특히 현금성 비용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상으로도 매출 증가에 비례해서 비용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BEP 달성이 머지않았다고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재밌는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루닛의 2023년도 말 기준 자산 총계가 2,680억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 현금성 자산이랑 정기예금이 2,23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직 수익 모델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회사인데 네. 자산의 83%가 현금성 자산이랑 정기예금인 건 좀 특이한 편이죠. 그러네요, 진짜. 이건 23년 11월에 있었던 유상증자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천억 원대 유상증자액이 납입이 됐거든요. 유증 당시에 자금의 용도를 밝혔는데요. 연구개발을 통한 고도화, 차세대 신제품 개발, 글로벌 진출 확장 등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글로벌 진출 확장은 아까 말한 볼파라의 인수를 의미합니다. 유증 당시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2천억 원의 유증가액 중에 900억 원은 볼파라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아래 표를 보시면 24년 9월 말이 됐을 때 현금성 자산이랑 정기예금이 뭐 전년 말 대비 거의 뭐 1,500억 원이 뭐 감소하는 반면에 무형자산은 2,7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무형자산 증가의 대부분은 볼파라 인수 당시 발생한 영업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유증가액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24년도에 1,700억 원대 전환사채 발행도 있었습니다. 이건 오로지 볼파라 인수 자금을 위한 용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관련해서 나타나는 계정은 전환사채랑 파생금융 부채입니다. 23년도 말에는 없었는데 24년도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부채 계정들이죠. 전환사채인데 파생금융 부채는 왜 잡히는 건가요? 전환사채는 나중에 회사가 계약에 쓰여진 대로 돈을 갚을 수도 있지만 일반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계약 안에는 상환권이라는 부채의 요소랑 전환권이라는 내재 파생 상품의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복합 금융 상품이죠. 이 경우에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환권이랑
상환권이랑 전환권이라는 파생 상품의 가치를 각각 나눠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권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자 비용을 인식해 나가는 거고요. 파생 상품은 매기 평가에서 비용 또는 이익을 인식하는 구조로 나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루닛이 볼파라를 인수한 데 사용한 돈은 2,76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볼파라의 영업권 가치입니다. 24년 재무상태표에 2,500억 원짜리 영업권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게 23년도 말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영업권 2,500억 원은 모두 볼파라 관련 영업권인 겁니다. 영업권은 인수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생기는데 24년도 인수합병 거래는 볼파라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불한 돈이 2,760억 원인데 거기서 90%는 영업권인 겁니다. 회계 기준 원문 그대로 쓰면 영업권이라는 게 기업의 이전 대가가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식되는 잔여 금액입니다. 외계어 같죠?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인식할 수는 없는데 사업 결합 과정에서 얻은 무형의 자산에서 기대되는 무언가. 간단히 말하면 시장가보다 그냥 더 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에 가치 있는 그 무언가, 그걸 영업권이라고 해요. 이걸 루닛이 볼파라를 사온 거래에 적용을 해보면요. 볼파라 지분을 사는데 들어간 돈, 이전 대가는 총 2,76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영업권은 2,550억 원 정도가 정확히 잡혔는데 그럼 식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 가치는 이 둘의 차익인 210억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순자산 가치의 12배를 더 주고 볼파라를 산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이걸 위해서는 볼파라라는 회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파라라는 회사는 뉴질랜드 회사인데 대부분의 영업 활동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 관련해서 의료산업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창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종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치밀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치밀 조직을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원래는 치밀 조직이 많으면 종양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서 각종 검사를 더 해야 되고 분석했어야 됐는데 이걸 효율화를 시켜준 거죠. 또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즉시 재촬영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재촬영 여부가 환자가 집에 가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미국이잖아요. 집이 멀잖아요. 여기는. 효율적이지가 않았는데 그런 게 사라지게 만들어준 거죠. 이거 엄청난데? 덕분에 미국 전체 유방 촬영 검진 기관에서 3분의 1이 볼파라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42%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네. 그럼 루닛이 볼파라에서 본 가치 있는 무언가가 뭐였는지를 따져보자고요. 우선 볼파라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볼파라에는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방 촬영 데이터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닛이 딥러닝 기반의 회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가 일종의 강화 카드 같은 거거든요. 근데 루닛 인사이트 MMG 개발에서 사용한 유방 촬영 영상이 30만 장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볼파라에는 이미 누적으로 미국에서 수집된 자료가 1억 장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존 고객들한테 매년 2천만 장의 데이터가 추가 수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딥러닝의 퀀텀 점프도 가능하게 할 만한 양인 거죠.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리고 또 볼파라는 미국 내 탄탄한 판로가 개척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미국 내 2,000개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루닛에게 부족한 거는 미국 내 인지도, 미국 내 점유율이거든요. 아직 그쪽으로 그 매출 확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볼파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진출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통망이 되겠죠. 그렇네요. 루닛이 잘하는 거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제하고 분석해서 AI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볼파라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통이나 판로의 강점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닛의 경영진은 위 사항들에서 얻게 될 경제적 효익이 2,550억 원 정도는 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인수를 한 겁니다. 그게 영업권의 가치인 거죠. 루닛의 자본 구조도 조금 특이해요. 매출도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 누적 결손금도 3,000억 원에 가까운데 자기 자본 총액이 오히려 플러스 2,400억 원입니다. 그 이유는 지분 투자가 5,000억 원 넘게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본 변동표를 보면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졌던 건 22년 7월이었는데요. 그 전부터 이미 보통주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전환상환 우선주 RCPS가 보통주 전환을 하죠.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주 전환을 합니다. 만약 투자한 회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대부분 상환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전환해서 보통주 받아왔자 종이 조각 될 것 같다는 거죠. RCPS가 IFRS에서는 부채인데요. 최초에는 부채로 잡혀있다가 전환을 요청하면 이렇게 자본으로 들어옵니다. 루닛의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된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상장일 겁니다. 주식을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상장은 또 아무나 하나요. 루닛의 RCPS가 보통주로 원활히 전환된 건 이 회사가 잘 된 스타트업이라는 반증입니다. 또 주식 매수 선택권도 계속 행사를 하죠. 스톡옵션입니다. 임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스톡옵션 행사에서 보통주로 받아간 겁니다. 즉 잘 될 것 같은 회사는 이렇게 자본금이랑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기타 불입 자본이 쌓여가는 자본 변동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수주주분들한테 경영진이 욕먹고 있는 부분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업 공개 후에 있었던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이 연달아 있었는데요. 아까 말한 볼파라를 위한 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루닛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 상장 기간에 비해 다소 잦았다, 짧았다라는 평가가 좀 있기는 해요. 기존 발행 주식 수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적은 수준도 아닙니다. 전환사채
사채를 통한 잠재 주식수까지 고려를 하면 기존 발행 주식수 대비 뭐 15%를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이게 유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한테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지분율이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주식이 많이 발행될수록 내가 기존에 가졌던 이 주식은 나의 파이는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게 소각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유증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물론 기술특례 상장사이고 아직 BEP도 넘지 않았으니까 이런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뭐 론을 지금 맘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론 때문에 이자 비용이 잡히는 건 뭐 당분간 부담일 거니까요. 또 볼파를 연수를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죠. 네, 맞아요. 다만 경영진이 소수주주에 대해 다소 좀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포인트는 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러니까 24년 12월 24일이었는데요. 누구에겐 기뻤던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당시에 주요 주주와 임원들이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대량 매도를 하셨고, 아이고, 예.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고 주가가 당시 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펀더멘털에 비해서 다소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받고 싶은데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주주에 대한 대응이나 행동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뷰노에 대한 분석도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손익개선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21년도 상장 이후에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1년도 매출 22억 원에서 24년도는 200억 원 돌파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이 매출 성장세의 대부분은 예우예측 솔루션인 팁카스의 판매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뷰노도 루닛 못지않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루닛과 마찬가지로 매출의 업사이드는 충분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아직 다소 국내에 한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국내 매출도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요. 국내 매출 확대에 이어서 해외로의 진출까지 본격화된다면 매출은 뭐 사실 현재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앞둔 의료 AI 기업이라는 점에서 루닛이랑 유사한 이익 구조를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자본 구조에서는 다소 덩치 차이가 있습니다. 루닛의 자기 자본은 24년 9월 말 기준으로 2,300억 원이었던 반면에 뷰노는 60억 원 수준이거든요. 루닛을 보면 유상증자 등으로 투자받은 자본이 5,300억 원을 넘습니다. 근데 그만큼 누적 결손금도 많아요. 3,000억 원대 누적 결손인데 의미 있는 건 결손금의 증가폭, 그러니까 순손실의 발생폭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흑자 전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죠. 뷰노는 어떨까요? 결손금의 증가폭이 동일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등 유상증자에서의 규모 차이가 좀 있었어요. 24년 9월 말까지 투자받았던 금액이 970억 원 정도니까 루닛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 적은 규모죠. 근데 재밌는 건 뷰노의 자본 변동표를 보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걸 올해 발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자본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아래 자본 변동표는 24년 9월 30일까지의 자본 변동표인데 3분기까지 누적 단기 순손실 99억 원, 요거를 커버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11억 원가량을 발행을 했죠. 근데 이 신종자본증권이 영구전환 사채인데 24년 3월에 한번 발행을 했고 아직 24년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24년 12월 24일에 영구전환 사채를 추가 발행했다고 또 공시를 했어요. 우선 237억 원 정도를 추가 조달을 했고요. 조달의 목적은 운영 자금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자금이 부족하겠죠. 네. 사채 만기는 2054년 12월 27일, 그러니까 30년입니다. 엄청 길죠. 제가 손주보고 있을 라인입니다. 근데 만기 상환 방법에 보면 회사는 심지어 같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어요.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슬슬 부채가 아닌 것 같은 냄새가 나죠. 그리고 표면 이자율이 0%, 그리고 만기 이자율이 5%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년 주는 이자는 없어도 만기에 혹시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될 일이 생기면 연 5%씩은 쳐서 갚겠다는 거예요. 전환가액은 주당 25,000원 정도니까 지금 주가에서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환권 청구 기간은 25년 12월 27일이에요. 그 전에 보통 주식은 없는 겁니다. 전환하게 됐을 때 발행되는 주식수는 93.6만 주인데 전체 주식의 한 6.3% 정도입니다. 게다가 리픽싱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주식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 가격 조정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전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전환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없앤 겁니다. 리픽싱 조항이 없다는 걸 없앤 거고, 즉 전환돼서 희석이 되어봤자 아까 말한 6.3% 정도를 최상한으로 막은 겁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무시무시한 내용은 그 다음 공시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분명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보장 수익률은 5%였잖아요. 근데 특정 요건에서 이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사채 발행일이 2년이 되는 26년 12월 27일부터는 표면 이자율과 만기 보장 수익률에 각각 4%씩 추가가 됩니다. 4%랑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 매 1년마다 4%씩 계속 추가가 됩니다. 8%와 1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2%, 17%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25년 2분기 BEP를 넘지 못하면 26년 12월 27일이 아니라 25년 9월 27일부터 표면 이자율이랑 만기 보장 수익률에 4% 가산금리가 먼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7년 12월 27일부터 매년마다 이제 4%씩 가산금리가 추가돼요. 이 정도면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아닌가요? 저도 분석을 하는데 이게
꽤나 고금리더라고요. 이 몇 년 지나면 굉장히 고금리가 되는 거죠. 네. 결국 주가 부양이 되지 않으면 고금리를 내야 하는 영구채를 발행한 거거든요. 네.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낮은 자본총계 때문이었습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회사에게 낮은 자본총계는 상장 폐지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아래 사항은 재무 관련 상장 폐지 사유인데요. 코스닥의 경우는 자본 잠식률, 자기 자본 총량, 매출액,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세전 손실 발생 등을 봅니다. 뷰노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요소는 가장 마지막인 자기 자본 대비 세전 손실 요건일 겁니다. 이 요건은 상장 연도를 포함한 세계 상업연도는 적용을 안 하고요. 상장 4년 차부터 적용을 하는데 연속 2번이면은 이제 상장 폐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뷰노가 2024년이 상장 4년 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건의 최초 적용 대상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뷰노는 이 요건이 해당될 걸로 보여요. 세전 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본 총계보다 높은 세전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4분기에 이걸 다 뒤집을 만큼 이익을 내거나 아니면 이 기준을 벗어날 정도로 자기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3개월 내에 이익을 대폭 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죠. 이게 됐으면 12월 24일에 신종자본증권을 추가 발행을 안 했겠죠. 결국 자기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유상증자가 아닌 영구채 발행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본을 늘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유상증자일 텐데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기존 주주가 좀 반발할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지분은 무조건 희석이 될 텐데 여기에 내 돈을 더 태우는 것도 좀 고민스러울 거고요. 돈이 그렇게 뭐 많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구채 전환 사채라는 방식을 쓴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루닛은 세전 손실에 비해서 자기 자본 비중은 다소 탄탄한 편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세전 손실이 5% 정도니까 50% 기준에 다소 여유가 있어요. 많이 있네요. 이거. 그리고 최근 자금 조달도 뷰노에 비해서는 다소 좀 일반적인 조건으로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전환사채를 보면 표면이자율 1%에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시가락 70%의 뭐 리픽싱 조항 걸고 등등등. 이거 뷰노에 비해서는 제너럴한 조건이거든요. 과연 뷰노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이 앞으로 흑자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일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의료 분야 기업들이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두 회사 모두 뭐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루닛은 좀 나쁜 남자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좋고요.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데 주주한테 약간 좀 차갑기도 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게 결국 너한테 도움되는 거야 이렇게 윽박 지르면서 맘고생을 시키는 느낌은 있어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또 기술은 여기저기서 인정을 잘 받아서 만나면 가끔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생기긴 하는데 시장의 평판도 좋고 호재도 많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에 비해 뷰노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루닛에 비하면 좀 교회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착해요. 전체적인 능력이나 평판이 루닛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나가서 자랑할 만한 직장 다니는 착한 교회 오빠. 이번에 영구전환사채 발행해서 뷰노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리픽싱 조항 없이 이제 희석 가능성을 최소했다는 점은 사실 좀 칭찬하고 싶거든요. 행사가액을 현주가에 유사하게도 고정시켰고 어찌 보면 지금 주주의 파일을 최대한 지켜주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영구전환사채에서 전환 가능한 지분도 6.3% 정도니까 루닛의 유상증자 히스토리에 비하면 사실 귀여운 수준의 희석입니다. 네, 맞아요. 대신 다소 과하다고 느껴지는 이자율 스텝업 조항을 떠안아왔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고려가 있었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 선택이 박수를 받으려면 결국 6개월 내에 BEP를 달성해야 되는 중간 결과물이 있거든요.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야 첫 번째 스텝업 조항에서 빠져나가고 회사도 살 수 있거든요. 24년 마지막에 터져나온 영구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흑자 전환이 정말 눈앞에 왔다는 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저 착하기만 한 선택이라면 다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여긴 자본시장이고요. 능력이 전제되지 않은 채 주주를 배려하기만 하는 건 의미 없는 휴머니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